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공부를 위한 전기생 기초, 그 11번째 시간인데요. 수업 듣기 전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갈 내용은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갈 건데,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들 좀 어려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되게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호가 많이 나와요. 기호가 많이 나오고요. 명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들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거 잘 들어보시면은요. 명칭,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름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여러분 생 기초죠.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항 성분에 대해서 보겠는데 옆에 봤더니 갑자기 웬 피상분, 유유분, 무유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 저항 성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다 엮여서 이제 하나로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고 쓸 때 그냥 R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전기 용어 중에 우리 단위를 오메 단위를 쓰는 게 이 저항 R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그냥 제가 저항 성분이라고 해서 싸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저항, 원래는 뭐 레지스턴스다라고 해서 이제 뭐 R자 쓰는 애가 있었죠. 그죠? 요게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저항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이제 구리 도체가 있다 볼게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많은 구리라고 하는 원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다 전류를 흘려줘 볼 건데, 전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자가 얘네는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나갈 때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요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이의 공간이 넓으면 그만큼 쉽게 가겠고요. 좁으면 어렵게 가겠죠. 원래는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요 사이의 이 공간이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 자체적으로 이 전류가 흐르는 거를 방해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주냐? 그거를 저항 R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이제 물질의 저항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질은 존재하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U자를 써서 유효분의 저항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얘네 사이를 막 비집고 가다 보니까 막 빡빡빡 부딪혀요. 그럼 내 손을 잡고 빡빡 때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거 말고 열 나겠죠? 그래서 이 R이라는 저항이 나오면은 열 손실, 열에 관련된 게 반드시 꼭 관련돼 있구나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얘 말고 또 다른 저항 성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리액턴스라고 불러주는데, 요게 뭔지 개념적인 거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금속 도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전류가 흐르게끔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그쵸?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전압을 주는 거를 전원을 준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항상 그 주위에 이제 뭐가 생기냐? 자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 상황에서 제가 요 자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력이 생기게끔 뭔가 자석을 들이밀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석의 힘이라고 하는 건 서로 합쳐집니다.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제 뭐 해주냐? 서로 상쇄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요 자석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류가 흘러야지 자력이 발생하고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력도 세지고요.
전류가 조금 오르면 자력도 약해져요. 얘네들은 항상 일심동체 관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이 자석의 힘 때문에 원래 자석의 힘이 약해졌대요. 그러면 딱 봐도 예상상 이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겠죠. 맞습니까? 혹은 원래 요 자석의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얘와 같은 방향으로 자석 힘을 더 넣어봤어요. 그럼 원래 자석 힘이 더 세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류가 또 역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자석의 힘에 의해서 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리액턴스의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원래 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요, 얘가 교류일 때만 쓰이고 왜 교류일 때는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가미가 돼서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하면 또 골치가 너무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리액턴스는 자석의 힘에 영향을 받아서 전류에 영향을 주는 정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석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없을 무자를 써서 무효분의 저항이라고 한다라고 보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항상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위상차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위상차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전류라고 하는 애가 얘보다 늦게 가냐, 혹은 먼저 가냐, 그거를 말하는, 이제 이걸 우리 위상차라고 불러줘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뭐 전압과 전압 사이에도 위상차가 있고 전류와 전류 사이에도 위상차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 얘만 본다면은 전압과 전류에 이제 위상차가 생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90도의 위상차가 생긴다라고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류하고 자석의 힘이 이거 서로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90도만큼 밀려서 먼저 가거나 90도만큼 붙잡혀서 늦게 가거나 요렇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 다 리액턴스가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전기 공부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회로라고 하는 부분에 소자, 이제 전기적인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R 특성, L 특성, C 특성 이런 게 있다라고 줍니다. L은 코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C는 자, 콘덴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콘덴서. 두 개의 극판 사이에 여기다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혹은 유전체라고 하는 거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자, 플러스의 양전하다, 마이너스의 음전하다. 요게 이제 자, 이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쓰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이런 얘기만 해도 좀 골치가 아파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여튼 저항이라고 하는 성분에는 유효저항 R이 있고 무효저항 리액턴스라고 하는 애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기 공부를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이 리액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더 뭔지, 이거 크기는 어떻게 구하는지, 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이제 그건 나중에 가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자, 두 가지 저항 성분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공학자들이 얘네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일단 R이라고 하는 저항은 자, 우리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라고 썼어요. 그리고 얘는 유유분이라고 썼죠. 그러면 리액턴스라고 하는 얘는 자, 아까 90도만큼의 차이가 생긴다고 썼죠. 전류하고 자력에 대한 관계 90도. 그래서 자, 이 유효분 유효저항 R과 90도 직각 방향으로 우리 무효분의 저항 리액턴스가 있다고 봐주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봤더니 몇천 년 전에 수학자들이 자, 수라고 하는 거, 숫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어느 일부분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게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숫자에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존재를 할 수 없는 수가 있어요. 자, 실제 존재하는 수를 우리가 실수,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수를 허수라고 해줍니다. 허수가 이제 뭐냐면은요, 우리가 원래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하면 항상 그 값은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1 곱하기 1은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똑같은 숫자 두 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더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바로 뭐냐?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허수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거를 수학자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릴 때 실수를 가로축으로 그린다면 허수는 얘 같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니까 얘와 자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걸로 봐주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허수 뒤에다가 I자 써줍시다 라고 했는데, 이걸 또 전기에 또 써먹으려고 했더니 I는 이것도 전기에서는 전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럼 우리 전기에서는 앞에다가 J자 써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항 성분, 자 유유정 R과 무유정 리액턴스가 있으면 무유정 리액턴스 앞에다가는 자 J자로 구분해 주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저항이 있는데 이때 얘네를 합친 그 전체 저항, 자 우리 요 유유 시작해서 무유 끝나는 지점까지 이은 요 최단 거리로 있는 요 전체 저항, 요거를 자 우리 쓸 때는 이렇게 써주고요, 읽을 때는 임피던스라고 있고, 이렇게 유유와 무유를 합친 전체를 피상분이라고 해줍시다 라고 이렇게 약속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저항은 이래서 이제 총 몇 가지가 되는 거냐? 세 가지가 된 겁니다.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ohm의 법칙에 대한 관계하고요, 우리가 R도 저항이고 리액턴스도 저항이고 임피던스도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전기 자격증 시험 문제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게 되게 은근히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자 그냥 들어보세요. 변압기 내부의 등가 임피던스가 클 때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경우 그 단락 전류는 클까요? 작을까요? 갑자기 욕하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변압기 내부의 등가 임피던스가 크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큰 거예요? 그냥 저항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물어봤냐? 변압기 2차 측 단락할 때 단락 전류 물어봤는데 이거 어차피 전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류하고 저항은 서로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관계죠. 그럼 등가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저항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럼 전류는 뭐하냐? 작은 겁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럼 자 다시 또 하나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의 2차 저항이 작을 때 자 이 삼상 유도 권선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한 경우 그 기동 전류는 클까요, 작을까요? 이건 좀 이제 감이 좀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 제가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회전자의 2차 저항이 작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저항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동 전류 어떻게 되냐 물어봤어요. 이거 전류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전류하고 저항 반비례니까 저항 작아지면 전류 뭐 하겠어요? 커지겠죠. 그게 개념이고 그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전기는요 워낙에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황과 그리고 기계의 구조 따라서 여러 가지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 가지 표현해도요 얘네들은 다 하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생 기초가 튼튼하게 잘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세 가지 저항에 대해서 봤는데, 근데 잠깐만 여러분 이거 그림 보니까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우리 직각삼각형 하면 떠올리는 형님 하나 있죠? 누구? 그렇지, 피타고라스. 그럼 그 형님이 뭐라고 했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자 밑변의 제곱 더하기 자 높이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내가 자 요 빗변에 해당되는 요 녀석 얘의 크기만 알고 싶다 볼게요. 그럼 어떻게 씌우면 돼요? 요 제곱을 없애버리는 대신 요다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전체 저항의 크기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유효 저항과 무효 저항이 있으면 자 우리 유효 저항의 제곱 더하기 무효 저항의 제곱에서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전기에서요 유효값과 무효값이 나오면은 얘네 기본적으로 계산 어떻게 주냐? 제곱에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이 피상분이라고 하는 거 얘의 순수하게 크기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그 크기를 구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뭐라고 주냐? 절대값을 구한다라고 줘요. 뭘 구한다고요? 절대값을 구한다라고 해줍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그럼 계산 왜 해요? 여러분, 유효저항 R하고 무효저항 리액턴스가 유효저항 R이 이만큼 있고 무효저항 리액턴스가 이만큼 있다라고 같은 세상에 같은 수평면상에 있었다면은 이거 단순히 두 개 더한 게 전체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효저항하고 무효저항은요 같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의 직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을 이은 이 전체 값의 크기는 각각의 값을 더한 거랑 달라지다 보니까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저항 성분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저항이 세 가지가 됐어요. 피상분해 저항, 유효분해 저항, 무효분해 저항. 근데 이 피상이 전체 값이라고 썼죠. 그럼 이때 자, 전체 값 중에 전체 값 피상분 중에 유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요 전체 중에 유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전기 용어에서 뭐라고 주냐면 역률이라고 불러줘요. 역률. 그리고 이때 기호는 뭐라고 써주냐? 코사인 세타라고 써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쓰냐? 여러분, 피상분의 유효, 요 직각삼각형을 보시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돼버리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삼각함수라고 해가지고요, 요 빗변을 기준으로 밑변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 계산할 때 그 기호를 수학자들이 코사인 세타라고 썼는데, 전기에서 우연히 유효와 무효와 피상의 관계가 요 직각삼각형과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기호 똑같이 갖다 썼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역률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역률, 이게 뭐냐면 우리 전기에는 전체 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는데, 이 전체 피상값을 기준으로 유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공식에서요, 공식에서 무슨 율자로 끝나는 애들은 다 왜 있냐? 분모를 기준으로 분자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분자가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역률은 뭐의 크기 알고 싶어서 있는 거냐? 유효의 크기,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있는 게 바로 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게 아직도 개념이 좀 어려우면은요, 좀 다르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어떤, 자,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관이 있는데, 자, 이게 총 100명이랍니다. 100명.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격증 강의를 했고, 요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80명이 합격을 했대요. 그럼 몇 명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은 2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교육기관에 내가 합격률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 전체 인원 100 중에 80 하면은 그게 합격률이 나온 거죠.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 피상값 중에 유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 비율을 우리가 바로 이름상 뭐라 부른다? 역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합격률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합격률 개념. 합격률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전체 인원 중에 합격자 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역률이 전체 피상값 중에 유효의 비율을 알아내는, 자, 우리 그걸 표현하는, 자, 공식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가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 무효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또 반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일단 그거 나가기 전에 이 역률에 대해서 조금 더 봐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자, 요 수식에서요, 유효분의 크기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럼 얘만 남기고 요 분모 2항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나누기니까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분은, 자, 피상분 곱하기 역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여기 학생이 총 100명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이 교육기관은요, 시험을 봤다면 맨날 합격률이 90%가 나와요. 그러면은
합격자 수 몇 명이야? 그쵸? 90명이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전체 100명 곱하기 90%니까 곱하기 0.9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유효의 크기는 전체 값에다가 유효의 비율만큼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상분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피상분. 그럼 피상분 알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 요거 넘어가서. 피상분은, 자, 역률분의 유효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역률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효분의 크기도 구할 수 있고, 피상분의 크기도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제 무효의 크기를 나타내는 무효율로 가볼게요. 이 무효율은요, 같은 개념이에요. 전체 피상값 중에 무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무효율입니다. 그럼 기호는 뭘 쓰냐면 느낌이 뭘 것 같아요? 그쵸,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왜 이렇게 쓰냐면은 빗변과 밑변과 높이가 있다라고 하고, 요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은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이때 빗변분의 높이, 요게 바로 사인 세타라고 주는데, 우리 전기에서는 빗변이 피상값이고 높이가 무효값이잖아요. 그래서 피상분의 무효, 이 무효의 비율을 사인 세타라고 하는 기호를 썼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데, 그러면 요것도 좀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율은요, 불합격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불합격률. 그럼 불합격률 계산 어떻게 해요? 전체 인원 중에 불합격 수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좀 차이점은, 자, 1번부터 100번까지 있을 때 1번부터 몇 번까지는 합격, 그리고 그 몇 번부터 나머지는 불합격,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같은 수평면상에 같은 세상에 있는데, 우리 전기는 같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유효와 무효와 자, 이렇게 관계가 이제 다른 세상에 있다 보니까 전체 값이 요 개념하고 조금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다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유효분의 크기는 전체 피상분, 전체 값에다가 유효의 비율 곱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제가 이번에는 무효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무효값은요, 전체 피상값에다가 자, 무효의 비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무효를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단순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러분, 이 피상분이라고 하는 애를 자, 역률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상분은 자, 역률분의 유효분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무효율을 곱해주면 무효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이거 위치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유효분 곱하기 자, 역률분의 무효율이 되겠고요. 이때 자, 유효분분의 무효분,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역률분의 무효율, 코사인분의 사인을 우리가 수학자들이 기호 하나로 바꾼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탄젠트 세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요번 시간 진짜 골치가 너무 아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Z다, X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죠. 코사인 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사인 세타라는 기호를 씁니다. 요때 말고는 다 뭐였어요? 얘 유효의 비율이고요, 이거 무효의 비율이에요 라고 다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로 혹은 개념으로 보시면은요, 진짜 별거 아닌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써본 기호와 한 번도 안 써본 용어를 하다 보니까 괜히 있어 보이는, 괜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합격률은 계산하는데 역률이 어렵다. 말이 안 돼요. 합격자 수는 전체 인원 곱하기 합격률이다. 이거 암산도 되는데, 유효분은 피상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싫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전기 자격증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 자격증 공부,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격증 공부는요,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내가 그동안 노력한,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돈이 어떤 거 하나도 보상받지를 못해요. 그쵸? 그래서 자격증은요, 무조건 어떻게든 따야 돼요. 그럼 따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다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생기초라고 했었죠? 생기초가 뭐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전기 자격증 공부하려면 무조건 꼭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특히 전기 기사 공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절대로 몰라서도 그리고 안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꼭 가져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기호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과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꼭 접근해서 꼭 복습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걸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 좀 더 이어서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